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310.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가스 관련주가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LNF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떠오르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GS는 메디트 인수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해 메디트 인수 관련해 다양한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보통주 한 주당 700원의 중간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BHI는 513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월마트 실적 상회 인플레이션에도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다우지수는 5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 온풍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긴축 경계감의 매수세는 둔화됐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올라왔던 반등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로 시장은 힘없이 마감을 했는데요. 홍콩이나 상해 등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유독 힘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0.6% 빠지면서 2,516선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8% 빠지면서 827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의 수급을 보면 개인은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00억 원 정도 코스피를 샀는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 하락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켓 맵으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들이 힘이 조금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그래도 금융업과 보험, 증권, 그리고 정유주들이 조금 힘을 냈습니다. 특히 미국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등도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자동차주들의 하락을 필두로 상승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가까이 다가서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힘을 내면서 0.4%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3% 넘게 빠졌는데요. 미국 IRA 통과로 한국 전기차의 세제 혜택 제외 우려에 낙폭 확대를 했습니다. 기아도 함께 내렸는데 기아도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LNF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LNF는 좀 반면에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레드우드 광물 리사이클과 LNF 양극재가 더해졌을 때 북미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 협력의 모범 답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목표 주고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LNF 종가 25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 보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이자 투자 전문 회사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이 테라파워라는 기업에 3,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주가에 힘을 더해줬는데요. SK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 가운데 SK가 3%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슈 종목 보시죠. 이어서 미투온인데요.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국산 P2E 게임 포켓 배틀스 NFT워가 글로벌 P2E 게임 랭킹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했습니다. 이 게임은 미투온과 미투젠이 공동 개발을 해서 지난달 28일에 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미투온이 먼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2022년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국내 기업의 이익 추이를 진단하고 퀀트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 추이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체 규모 면에서 이익 증가율이 크게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 이익의 증가율 추이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호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IT 쪽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거의 이제 사상 최고의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성장률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익 성장이 65%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5%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는 이제 역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4조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3분기도 이제 2와 비슷한 수치지만 이제 YOY 증가율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로 이제 드디어 3분기에는 이제 역성장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과거로 보면 2018년도, 19년도 요 그 연도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역성장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정치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경기 우려, 경기 둔화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Q가 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 유동성이 특히나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불러왔는데 이제는 역성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4년 만에 역성장에 우리가 돌입할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환율도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 가장 큰 걸로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이 최근의 이익 모멘텀, 즉 추정치의 변화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는 좀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해외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해외 IT 기업들도 전체적인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금리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덜 늘리겠죠.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가 한국의 기업에서도 그렇지만 HMC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안 좋고 국내 기준으로도 한국의 포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큰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하고 금융, 즉 정유라든지 우리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라든지 금리의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잖아요. 그리고 해당 업종의 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 팩터가 이 P에 연동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이 실적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였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급락을 했지만은 추정치는 나쁘진 않아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나쁘진 않지만
1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좀 덜 오르는 요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현대차기업측 서프라이즈 나오고 3분기라든지 올해 연간이라든지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자동차 업종이 좀 좋은 것은 맞지만 이 컨센서스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좀 멈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퀀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변화로 봤을 때는 지금 조선이라든지 국방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예,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P라고 하죠. 그 해당 핵심 팩터 이런 것들은 마땅치가 없어야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금리의 너무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해당 섹터는 일단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뭐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50% 이상의 대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그리고 연간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써가지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가 릴리즈가 되면 그게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은 리뷰 리포트는 많이 나왔겠지만 3분기 실적의 어떤 프리뷰 이때도 지금 업황에 다른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의 어떤 그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조선과 방산이 지금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잘 버티고 있고 또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과 2차 전지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상향으로 보시는 이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요즘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섹터들인데 보통은 뭐 이익 피크를 찍은 후에 이익 증가율이 어떤 사이클을 그 이후에 보이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익 증가율 둔화 국면에서 시장의 성향은 혹시 뭐 어땠을까요? 일단은 그 이익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년도, 19년도 요 두 시기를 떠올려 보면 2년 정도는 역성장을 보였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한국 기업들의 이 이익 모멘텀이 반영이 돼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글로벌 평균보다 조금 더 역성장이 크고 반대로 이제 다시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 임팩트가 좀 크고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가 관찰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이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의 실적은 좋지가 않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실적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주시장 그 선택의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좋으면 중소형주에서 이제 알파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다. 즉 지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려면 중소형주, 즉 개별 종목으로 이 알파를 추구한다. 이게 알파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수하고 무관하게 이 지수 대비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알파 투자인데 베타 투자, 즉 뭐 지수의 뭐 레버리지라든지 지수의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투자들한테 그 좀 이제 선택을 많이 받았다. 약간 전체적인 성장이 희소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거죠.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그쪽에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종목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유명한 논리인데 이제 스타일 인베스트먼트의 거의 핵심 논리입니다. 전체적인 이 시장이 저성장이 될 때는 고성장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희소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버텀업 기준으로 많이 해서 개별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 경기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영을 해서 평균보다 더 역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또 턴어라운드가 되면 그 호재도 조금 더 반영하는 게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락에 조금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중소형의 개별주에서 실적이 잘 지켜지는 종목으로 힘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과거를 조금 돌아서 보면 과거의 이익이 증가율이 좀 둔화됐던 국면에 그때 시장 성향을 보면서 현 시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낙폭 과대 섹터나 아니면 단기 이익 모멘텀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요즘에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길게 이끌어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좀 짧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낙폭 과대 팩터는 사실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좀 떨어진 종목군들을 많이 보자 이런 컨셉인데 사실은 그 떨어진 종목군들이 만약에 급등을 했다. 하루 만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 낙폭 과대 종목군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 주가 낙폭 과대 팩터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상당히 퀀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그냥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를 다 매수를 하고 반대로는 이제 숏도 해야 되는데 숏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다 숏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낙폭 과대라는 그런 주가 그 팩터가 주가로 연동을 준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하고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 낙폭 과대 팩터는 사실은 이제 단일 팩터로는 이렇게 사실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퀀트라든지 헤지펀드한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로스컷이라든지 익절 수준도 잘 정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낙폭 과대는 단일 팩터로는 좀 어렵다. 그런데 분명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18년도, 19년도 이익이 역성장이 나타날 때는 이 로테이션 팩터, 그 주가 낙폭 과대 팩터가 전 스타일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지수를 못 믿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그때 이제 뭐 기억하시지만 오나미 장세라고 그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나미라는 것은 5% 나면 미련 없이 판다. 상당히 좀 힘든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나는 그러니까 급락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서 5%를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익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로테이션 컨셉 그리고 주가 낙폭 과대에 대한 정보를 주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팩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일 팩터로는 절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익 상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주가 낙폭 과대 팩터를 같이 결부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면 주가는 이미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퀀트적으로 보면 주가가 낙폭 과대되어 있고 실적이 상향 조정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익이 하향폭이 좀 둔화됐던 그런 팩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선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들이 이제 뭐 개인들이나 외인들이나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도 실적 하향 조정폭이 완화되면 이 공매도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상향 이 두 가지 팩터의 결합은 이 숏 커버를 노리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이 주가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상향, 그러니까 주가 낙폭 과대 팩터라는 게 약간 빚 좋은 개살구 같고 그냥 실적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18년도, 19년도 이 역성장을 2년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낙폭 과대 팩터는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근데 엑셀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우리가 투자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실적 팩터, 이익 모멘텀 팩터,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쪽이 성과가 좋았다는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적에만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옵션적으로 조금 이게 좀 덜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순환매 장세라든지 로테이션 장세에 뭐 오른 종목들을 굳이 찾아본다든가 이 순환매를 막 파도 타게 하려는 그런 전략은 사실은 헤지펀드라든지 뭐 엑셀
이렇게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컴퓨터가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길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HTS를 계속 24시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기관처럼 또는 뭐 정말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되어 있으면서 성장까지 뒷받침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도 힘든 데다가 트레이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저희가 시장의 변동성이나 뭐 실적이나 매크로 변화나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장과 뭐 주가, 이익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혹시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뭐 금리를 덜 올리기 때문이라는 컨셉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긴축을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뭐 올해 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그 원인 자체가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팩터로는 그만큼 이제 안 사는 거죠. 소비도 좀 덜하고 투자 좀 덜하고 유가도 막 갖다가 써가지고 막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도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피크 아웃 요 원인 자체가 수요 둔화라고 하면 이제 P에 대한 즉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다라는 컨셉은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 2년 동안 글로벌 그 기업 이익을 끌고 왔던 게 IT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에너지하고 금융 쪽이 실적에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해당 업종군들이 물가 피크아웃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의 하향 조정폭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를 보셔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랐다가 많이 좀 빠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실적에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Q에 대한 부담, 즉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뭐 경기 뭐 침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이익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최근에 반도체 실적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 10년, 20년 동안 이 유동성으로 끌고 왔던 경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투자, 기업의 투자라든지 정부의 투자라든지 서비스업이 발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측면은 분명히 새로운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한국에 상당히 밀접합니다. 한국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그 금리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기에 대한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피크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쭉 떨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이 컨센서스 요것이 어느 정도 좀 풀려야 뭐 글로벌 국내외 어떤 그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을 할 것이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완만한 경기 하락과 그거에 맞춘 경기 어떤 역성장 기업 이익의 어떤 역성장, 추정치 하향 이런 것들이 계속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적이나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소비자도 또 투자자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위축된 그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경기에 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둔화와 역성장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게 말씀을 주셨던 실적 상향이 연속적으로 좀
좀 부각되는 업종과 종목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좀 대응도 할 텐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실적 상향만 하면 되지 실적 상향 연속성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퀀트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원타임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주가가 향후 어떤 그 주가가 좋은지 아니면 뭐 이제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 이 종목군들이 주가의 예후가 좋은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백테스팅을 해서 그 종목군들을 이제 걸러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주가가 이를 빨리 반영하고 또 빨리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가급적이면 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한 어떤 종목의 소팅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원타임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엄청나게 뭐 이익이 하향 조정이 돼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2억이에요. 근데 이 추정치가 3억, 4억이 됐어요. 1억 올라갔죠. 근데 이제 퍼센타일로 보면 이게 33%, 막 50%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저가 이제 기고가 좀 있는 상태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정말 좋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퀀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이 좀 이제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팍 튀어서 주가가 팍 반응하는 그런 컨셉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자. 그래서 이 정답은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방이라든지 방산주죠. 방산주와 조선업종 이런 업종군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섹터예요. 그래서 해당 섹터의 대표주라든지 뭐 이등주 뭐 이런 쪽을 같이 이제 보는 것이 좀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례로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은 기존에 좋았다가 단기적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지금 항공이라든지 뭐 증권 이런 쪽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그렇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추정치가 조금 이제 슬로우 이제 다운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모멘텀,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막 추정치가 애널리스트가 막 리포트를 써가지고 올렸다가 이제 악셀을 좀 덜 밟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그런 업종군들보다는 계속해서 악셀을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뭐 세게 밟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모멘텀, 가속도가 나오는 그런 섹터는 방산하고 조선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섹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역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기부터 이제 평균이 이제 역성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고르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역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와 태양광도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예.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 걸까요? 그쪽도 좀 이제 물론 근데 그쪽은 이제 이익 추정치의 그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퀀트적으로 보면 컨센서스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종목군도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집계하기 어려워서 풍력 테마는 저희가 집계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2차 전지 태양광도 제가 깜빡했는데 네. 그쪽도 사실은 더불어서 보자. 예, 실적도 계속 이 연속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업종이다. 방산주,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일에 MSCI 8월 리뷰가 발표가 됐는데 국내 시장과 기업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좀 뭐 성과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요것은 이제 MSCI는 이제 그 기관 투자들이나 외인들, 패시브 투자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젠간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이제 스페큘레이션 막 그 투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이번 8월 이제 분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편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편입 종목군들이 없었고 편출 종목은 SK텔레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동 비율이 변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8월 30일 종가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금융주주라든지 LG의 에너지솔루션 이 정도는 외국인들 자금 자체가
한 500억,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렇지만 신규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임팩트 자체도 신규 편입하고는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편출입이 많아요.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죄송합니다. 카카오페이, 하나에너지솔 죄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OCI 이 순서대로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8월 달에는 SK텔레콤만 제외가 됐기 때문에 11월에 카카오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OCI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종목 좀 미리 먼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요. 국내 기업의 이익 추이를 통해서 퀀트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시장에는 수요 증가와 정책 수혜로 2차 전지와 천연가스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투데이 이슈 콕톡 이익 사이클 추이를 통해 주도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종목은 LNF입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2차 전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성장세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란 전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 성장 여력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뭐 일단 지금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주가로서는 그동안은 쉬었고요. 이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악재가 반영됐다고 싶어서 이제 3분기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보시면 하반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그냥 매출로만 놓고 보면 그동안 이제 2분기 이연된 물량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 공장 들어간 것들 가동률 반영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데 다만 조금 걱정인 건 이익률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양극재들의 이익률이 셀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뎌질 것이다. 3분기 때. 왜냐하면 판가 정가가 이미 이제 2분기 때 이루어졌는데 3분기 때는 조금 이제 슬로우다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건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수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 오늘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투자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보조금 받는 것들이 수혜를 좀 본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컨센 하회라는 악재가 일단 반영이 됐고 가동률 증가 또 하이니켈 양극재 매출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률은 셀 업체보다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LNF의 주요 고객사와 매출 비중도 함께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유럽이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유럽은 친환경에 대한 뭐 친환경 차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 집행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좀 다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을 조금 자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수요가 부진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NF나 이런 우리나라 입차전지 업체들이 그나마 좀 희망을 갈 수 있는 건 미국 쪽에 계속 증설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들 LNF 같은 경우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SK온 같은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이제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LNF는 아무래도 거의 한 70~80%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SK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SK가 되는데, 예, 이제 조금씩 이제 SK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주신 이 LNF의 북미 또 유럽 등의 해외 증설 계획도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닌데요. 가시화 시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난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수요가 좋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상보다 증설을 더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 올해 기준으로 한 15만 톤, 14에서 15만 톤 정도까지 하겠지만 2024년에 기존에 한 20만 톤이었는데 한 22만 톤까지 늘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2026년까지 한 30만 톤까지 캐퍼를 기존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캐파 증설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보시면 레드우드하고 JV 해놓은 캐파는 아직 본격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예, 추가적으로 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계획은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증설을 하기로 했던 것보다 더 향후 캐파를 더더욱 높이는 실정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 감축법 낙수 효과로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이 주 고객사인 테슬라의 세제 혜택과 또 미국 증설까지 구체화된다면 이 LNF의 양극재 매출 한 단계 점프업하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예, 뭐 매출 일정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수주 잔고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점들 감안하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5%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비하면 아직도 주가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오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도 많이 나왔거든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투자 전략 그러면 마지막으로 듣고 갈게요. 예, 일단 주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2분기 때 미스가 났고 3분기 때도 이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한 건 그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수주 상황이라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캐파 증설도 예상보다 더 한다면 실적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은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3분기 때 그 이익률 하락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종목들, 다른 산업군이나 종목 중에서 뭔가를 사야겠다고 하신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더 빠져 있었던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투자를 조금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컨센을 하회했고 또 3분기에 이익률 측면에서 약한 우려가 있지만 일단 캐파가 계속돼서 증설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 감축법 낙수 효과로 인한 효과도 있을 테니 조금 더 보셔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크 나눠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은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주요 이슈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미국 내 이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소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갈까요? 예. 미국이 이제 220억 달러, 미국에다가 SK가 이제 22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150억 달러 정도가 그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 했었고 SK도 그냥 규모 정도 나왔었는데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SK는 메모리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중에 이제 특히 미국도 이제 어차피 메모리는 필요하긴 하니까 대신에 좀 더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패키징, 후공정 쪽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서 첨단 패키징하고 R&D 시설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 투자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하이닉스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루 깜짝 좀 반등에 그친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그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아직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자체가 아직 피크를 찍은 것, 하락이 이제 피크를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어제 상승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다. 그러니까 PBR 0.9배에서는 살만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좀 덜 오른 건 10만 원 정도면 PBR 1배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조금 우려를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업황 우려는 다 알고 있지만 2분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디램 업계 매출을 살펴보면 서버용 디램이 선전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의 디램 출하량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는 이 서버용 디램도 경기 악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서버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요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가격적으로 피크를 찍는 하락이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가 10여 년 새 최악의 하강 국면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 사이클에 미중 간 공급망 확보 경쟁으로 또 중복 과잉 투자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 공급망은 어떤 흐름으로 변화를 할까요? 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공급망이 크게 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칩4 동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쨌든 이제 거의 신냉전 구조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반도체 공급망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쪽 공급망 해가지고 조금 양분화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공급망 자체는 미국 위주로 다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주가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추세가 전환될 때면 시총이 좀 가벼운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호재 같은 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보실 때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업황이 좋아지거나. 근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피크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재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고가 지금 계속 이제 쌓이고 있어서 그게 감소하는 시점이 돼야 피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이 좀 싸졌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수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특별히 호재는 안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고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 가격이 거의 디램이나 랜드의 가격이 거의 하락률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면 그게 아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반도체 재고 수준의 그 정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분기 실적 발표 그 증권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경우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을 했는데요. 단 하나의 매력이 있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말씀 주신 그 PBR 0.9배에 조금 가까웠다, 바닥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럼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딱 보시면 거의 이제 박스입니다. PBR 0.9배에서 1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PBR 0.9배의 기준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9배 정도 한 10만 원 깨지면 조금 보시고 그다음에 10만 원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매매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나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기다리시려면 그 재고 수준이나 가격의 하락의 정점을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박스권 내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인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대로 급등하면서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 천연가스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관련주 전략 포인트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독 천연가스 가격만 급등세를 이어가는 이유. 여기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핵심은 유럽이죠. 유럽의 이제 그 겨울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재고를 열심히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는 그나마 조금 그래서 잡히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원래 이제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국제 유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면서 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주요 에너지원 가격 변동에서 주목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독일이 그 계속 재고를 쌓고 있고 기사에서 본 건 한 75% 정도까지는 재고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게 거의 이제 조금 더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보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고 추이 같은 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국내 이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과 천연가스 확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국내에서 이제 그 가스를 수입해 오면 이제 유통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GS라든가 대성에너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관련해서는 그 가스를 나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배라든가 아니면 그 기자재 업체들 뭐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가 터미널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관련된 그 파이프 업체들 뭐 이런 정도의 업체들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오늘도 그랬고 이제 상대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움직인 건 국내에도 아무래도 천연가스 좀 부족할 것 같다. 재고 지금 소진 많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천연가스 관련주가 이제는 하나의 테마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기업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기업 선별에서 어떤 시각이 필요할지 일단 궁금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주가로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가스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실적도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좀 많이 움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마성이고 변동성이 커서 사실은 그렇게 좀 추천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하게 공급망이 변하고 그다음 가스가 부족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기자재 업체들 뭐 그다음에 그 파이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 업체들이 좀 쉬고 있지만 조금 쉬는 동안 오히려 이제 좀 장기적인 이슈니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급망이 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선 그리고 기자재, 파이프 관련주를 조금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종목 한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조선주들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관련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행지 업체들,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하이텍 같은 업체들도 괜찮아 보이고, 파이프는 이제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예, 특히 이제 미국 투자도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기업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최근 시장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LNF와 천연가스 관련주, 또 반대로 우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SK하이닉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콕톡 검색하셔서 변화하는 시장 속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훈 FS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은 내일 오후 4시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